그러면 이제 지난주 미국 FOMC 회의가 열렸고요. 미국 제로금리가 이제 2023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FOMC에서 나왔던 2023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완화적인 스탠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사실 원래 근데 연준이 그렇게 긴 시간의 목표를 세우질 않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냥 내년쯤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정도로 많은데 2023년이면 제가 아까도 이제 세면서 바보처럼 1, 2, 3 이랬지만 안 보입니다. 그 2023년이라는 게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3년 후에 1000일 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장을 달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도 점도표를 찍었는데 12분이었나요? 17분 중에 12분이 이제 2023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도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언제쯤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투표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17분 중에서 12분인가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어서 이제 2023년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을 좀 이렇게 달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이제 잭슨 홀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평균 물가라는 거는 맨날 2%예요. 근데 이 2%는 달성이 안 됩니다. 원래. 달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되면 똑 떨어져요. 그래서 길게 펼쳐놓고 보면 2% 된 기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2%를 넘겨서 평균 2%가 될 때까지 이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라는 건 내버려두겠다는 뜻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웬만큼 물가가 막 오르더라도 한 2.5, 2.7 이래도 그냥 몰라 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몇 년이고 놔둬도 상관없을 정도로 2%는 잘 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냥 머릿속으로는 제가 지금 한 얘기 다 어렵잖아요.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 친구가 얘기할 때는 꽤 오랫동안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 그 평균 물가제 그것을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금융시장이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죠. 달래기. 그러니까 연준의 결국의 목표는 자기네가 이 통화 정책을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어떤 통화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확 팔았다가 이러고 기다리다가 확 사다가 이런 걸 어차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을 최대한 충격을 안 받고 세상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연준한테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시킬까? 이거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만들까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목표고 망해가는 시장이 보이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연준은 부드럽게 올라오는 걸 바라지. 항상 그런 거를 원하는 거라서 이번에 이런 모든 얘기들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제 평균 물가제 2023년 그 금리 인상 용인하겠다 이러한 것 외에 좀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또 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 이거죠. 난 할 일 다 했다. 연준. 그렇죠. 나는 할 일 다 했고 앞으로 2023년까지 내가 제로금리 거의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왜 마이너스는 안 만들어? 그럴 거면 그냥 만들지 차라리. 근데 그건 못해. 난 다 했어. 끝났으니까 정치권이죠. 니네 알아서 해봐. 돈 좀 쏴라 제발.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랑 지금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제발 좀 그만 싸워. 그만 싸우고 1조 달러, 1.5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 좋은데 빨리 내. 빨리 줘.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걸 시장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전체 글로벌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준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이거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막 빠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까지 저는 이 시장이 그 얘기를 이제 저도 글로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어디서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참 시장에 대해서 참 꼴보기 싫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 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어린애가
집에서 맨날 용돈을 주는 거예요. 맨날 뭐 밥 사 먹으면서 맨날 용돈을 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줬어. 아니면 한 이틀 늦게 줬어.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시장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꼭 믿어야 되는 거는 이 시장에는 뭐 연준도 물론 거대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 시장에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또 아닌 이런 중간으로 회귀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믿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너무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자꾸 나오게 되는. 근데 이 실망 매물도 나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 극적인 어떤 연준의 지난번 3월 그때처럼 뭔가 강력한 연준이 시장을 부양시키는 어떤 그 호재의 약속을 막 던져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쵸. 이 한우 등심 딱 먹었는데 지금 스팸이 눈에 들어오나요? 근데 그 이제 사실 미국도 지금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꼭 항상 발표하면 완전 고용을 뭐 어떤 고용을 높일 때까지 뭐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실물 경제는 어쨌든 어렵잖아요. 자산 시장은 성장해오고 있지만. 노동시장이요. 자, 뭐 일단은 사실 이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회복이 됐죠. 많이 회복이 되긴 했는데 여기도 사실 이제 완전 고용으로 될 때까지 계속 이 완화적인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연준이 얘기를 했는데 이 완전 고용이라는 게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이제 뭐 이거 완전 고용이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두 달 있으니까 이제 박살이 났죠. 근데 그 완전 고용까지 돌아가는 걸 만약에 기점으로 우리가 그게 완전 고용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망한 데서 치고 올라와서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것만 따져보면 그냥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 한 50%가 채 못 왔어요. 48%? 뭐 이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실업률을 한 5%까지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가 올해 말에 9% 하면 잘하는 건데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럼 내년에 가야 이제 하이싱글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5%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데 가는 것도 내후년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라서 사실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준한테는 핑계 좋죠. 뭐 사실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난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책임 회피를 하기에도 편하고 뭐 시장은 사실 근데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게 회복이 진짜 오래 걸리고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거를 이미 많이 집어먹었다라는 거를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점점 그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고 너무 있잖아요. 커지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촉구를 했지만 네. 어쨌든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어쨌든 대선이 걸려 있으니까 그쵸, 얼마 안 자기네 남아서.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결국 되겠죠. 아니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11월 3일이니까 이제 한 달 열흘 뭐 남았네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미국은 이제 그 우편으로 하는 투표,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구 있잖아요. 12개 경합주가 있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근데 12개 경합주 중에 3개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9개를 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 10몇 프로 지다가 이제 한 뭐 10%가 안 돼요. 제 지고 있는 게. 다 왔거든요. 이거 좀만 더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싸우는 거에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니까 이쪽 의견이 더 피력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사실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 부양책 그 결정을 할 때 민주당 쪽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화당은 물론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여당이고 근데 대통령을 다시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이 여당이 불리한 점은 경제 지표를 찍어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경제 지표를 잘 찍어내서 나 잘했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은 그게 없거든요. 뭐 몰라 그냥 잘못되면 네 탓이고 잘 되면 내가 찬성한 거 알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당은 지금 이제 가장 힘든 게 경제 지표를 찍어야 되는데 고용에서 실업률을 찍어야 돼요. 실업률을 낮춰내야 돼요 계속. 근데 지금 실업수당이라는 게 일주일에 400불 여기다 이제 추가로 준다고 했던 게
600불이었거든요. 7월 말까지만 해도. 네. 그럼 1000불이에요. 일주일에. 그럼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를 4주 받으면 한 48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1000불을 줘버리면 기존에 내가 실직자였을 때 받던 월급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회사를 다닐 때 받던 월급보다 실직자가 돼서 받는 월급이 더 많아요. 그게 70%예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내가 왜 지금 실직자인데 한 달에 일주일에 100만 원씩 받으면서 뭐하러 직장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을 줬더니 일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100만 원 버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아무리 미국이 물가가 높다 그래도 일주일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좀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어.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이거잖아요.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제 자기네들은 뒤를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면 어차피 졌어. 그래서 어차피 또 트럼프가 재선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는데 경제가 빵꾸가 났어. 네 탓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은 조금 더 쉬워서 민주당 쪽으로 갈 거고 트럼프는 더 버틸 수 있겠죠.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화당한테 야, 너 너무 그러지 말고 민주당 거 조금만 들어줘라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아니 나는 지금 그때 얘기한 거 밑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버티고 있는데 뭐 결국은 민주당 쪽을 얘기를 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급한 건 트럼프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합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호재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어떤 전환점을 알리는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호재죠. 사실 계속 호재죠. 지속적인 호재의 시작이라고 봐요. 지속적인 호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우를 집어먹었는데 스팸이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 이전에 한우를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팸을 주는 거예요. 근데 먹긴 먹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먹긴 먹어요. 근데 이게 정책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막 와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분명히 좋아는 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우리가 돈을 쐈을 때 또 부양책을 냈을 때 벌써 이게 2달 만에 4차까지 그냥 막 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는 5달을 쉰 거란 말이죠. 그럼 그 4차를 막 받아먹다가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막 미국 소비가 부양되는 효과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소비가 다예요. 그리고 그 GDP는 뭐 아시겠지만 70%가 소비란 말이에요. 개인 소비들이 이루어지는 게 미국 소매 판매가 GDP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자, 근데 어차피 그러면 효과가 명확히 보여요. 돈 주면 소비 늘고 소비 늘면 GDP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 펀더멘털을 꺾기가 뭐 명분이 있어야 꺾죠. 이것도 그냥 뭐 에이 싫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지표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정말 이 돈이 뭔가 나중에 뭐 미국 정부의 그런 재정 건전성을 잡아먹는다 라거나 뭐 발목을 잡는다라는 건 진짜 나중 문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어쨌건 현재 연준 의장은 트럼프 현재 여당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당선을 위해서라도 좀 선물 보따리를 쫙 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다음번 FOMC 회의는 선거 끝나고나 있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긴급 발표라도 무슨 그냥 우리 그냥 기자회견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가끔 던지잖아요. 정식 회의 말고라도. 그런 게 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도 사실은 뭐 우리가 경제 대통령이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딘가 이제 줄을 대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갑자기 가다가 이제 트럼프를 위한 거죠. 사실은 경제 정책을 또 막 나 사실은 더 조금 더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쓱 얘기하고 가는 순간 트럼프 줄을 대겠다라는 건데 야, 그게 그 판단이 쉬울까요? 왜냐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욕먹을 수준은 아니거든요. 나는 할 만한 걸 다 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니네 공화당하고 민주당 니네끼리 싸우는 게 문제지. 야 나는 엄청 쐈어. 난 됐어. 라는 얘기를 정치권에도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이 대선까지 변동성이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시장을 좀 떠나 있는 게 좋다. 네. 미국 시장 위주로. 그러지 않고 어쨌든 변동성은 약간 있겠으나 어쨌든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니까 그냥 버텨도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이렇게 탁 부딪히고 있는데 두 분의 얘기가 다 맞긴 해요. 근데 맞긴 한데 이게 최근 뭐 한 100년 정도를 통계를 내보면 대선이 있던 해에 이제 11월에 대선이니까 그럼 10월, 9월 뭐 이렇게 보면 하락합니다. 주로 하락하는데 그게 평균 1점 몇 프로예요. 제 기억으로 2%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특히 9월, 10월 중에 9월이 미국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10월이 굳이 이만큼 안 좋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냐라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대선 전에 혼조를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을 떠날 수는 없어요. 시장을 지금 떠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의 뭐 힌트, 뭐 가능성이 있어서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시장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하나는 남았어요. 한 11월 전에.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만 이기면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다른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잡아야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지표를 찍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는 GDP란 말이죠. 이 GDP를 유권자가 언제 것까지 보냐면 3분기 것까지만 보고는 안 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3분기 것까지 GDP를 지키려면 9월까지 장사를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9월까지 장사를 잘하는 거에 중국이 껴있어요. 그럼 중국이 9월까지 미우나 고우나 네가 나한테 사주기로 했던 거 일체 무역 합의 약속했던 그쵸? 거. 사주기로 했던 거 좀 사줘. 근데 9월 지나면 10월, 11월, 12월은 뭘 개판을 치든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든 트럼프는 몰라요. 유권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데이터는 그러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관세로 때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걸로 힐러리를 이겼거든요. 이거를 때리면 이제 중국 나쁜 놈 하면서 이제 힐러리를 갑자기 확 뒤엎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을 한다면 막 이번에 바이든하고 격차가 너무 줄어든다면 마지막 카드로 중국을 이제 10월 달에 또 강력하게 때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흔들릴 수 있으니 그건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 그것만 빼면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좀 재밌는 현상이 항상 우리가 나스닥하고 연동되다가 요즘은 좀 디커플링화 됐잖아요. 네, 나스닥이 폭락해도 여기 끄떡없고 네. 이러한 현상이 계속 갈 거라고 보나요? 나스닥이 그만하겠죠. 나스닥이 안 떨어질까요? 나스닥이 이제 그만 빠지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얘네가 너무 난리를 치는 거지 우리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길게 보면 별일이 없어요, 사실. 그럼 이 정도는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런 게 조금 최근에 있긴 하지만 걔네가 멈추겠죠. 우리가 걔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번 상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상황, 금융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네, 하여튼 뭐 재밌네요. 네. 네, 오늘 JYP 인베스트먼트의 박재현 대표님을 초대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했고요. 박재현의 머니클럽인가요? 이 유튜브가? 네, 박재현의 머니클럽입니다. 네, 또 우리 보시는 분들 또 가셔서 또 더 많은 그런 정보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